자, 수능특강 배식 6페이지 펴주시길 바랍니다. 이 파트에서는 15강 일제 식민 통치와 경제 수탈인데 10년대 무당 통치, 20년대 문화 통치, 3,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경제가 등장하게 되거든. 요 15강을 기반으로 해서 뒤에 강의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배식 6페이지가 15강이라면 뒤에 122페이지 16강이 전개되게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1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가 올해 100주년 거의 출제 영순이라 할 수 있는 3.1운동 또 뒤에 임시정부 등등 15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내용이 전개되게 되고요. 128페이지 17강을 보면 20년대 실력 양성운동 그리고 민족협동전선 그리고 사회 경제적 민족운동 민족문화수호운동이 15강의 일제강점기 시기에 더 나오게 됩니다. 또 뒤로 넘어가서 138페이지 18강 국외 민족운동과 건국준비활동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20년대 무장 독립투쟁, 30년대 무장 독립전쟁이 나온과 동시에 해외 동포활동, 광복 이후를 준비하는 활동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5강의 뼈대를 기반으로 해서 뒤에는 살점들을 붙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목차 구성을 생각을 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116페이지 15강에 들어와가지고 1번 첫 번째 일제 식민 통치 제도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조선 총독부야. 그 이전에는 통감부가 있었는데 통감부 다음으로 1910년에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고 일제 강점기 식민 통치의 최고 기관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최고 수장인 총독은 일본 육해군 대장, 현재로 따지면 거의 포스타, 일본 육군 해군 중에 무관이 임명되고요. 입법, 사법, 행정, 군사권 거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의회 제도가 전개되고 있었거든. 모든 일본의 업무에서 의회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 총독은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거의 총독은 거의 일본 덴노 천황에게 직속되거든요. 그러므로 천황에게 직속될 만큼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구사하는 게 이 총독입니다. 그 밑에는 정무총감, 경무총감이 딱 아시면 되겠고 이게 중추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 중추원은 대한제국 때 자문기구 어떤 업무를 함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충고를 얻기 위한 기구였는데 이게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조선 총독부의 자문기구로 변질되고 친일파를 우대하고 한국인의 정치 참여를 선전하기 위해 이 기구가 사용되게 되거든요. 일본이 말하기를 이거 봐라 우리 식민 통치하고 있지만 한국인들도 우리와 함께 정치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선전 기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제의 무단 통치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각 시대를 대표하는 총독들을 알아야 되거든. 먼저 10년대를 대표하는 총독이 있는데 10년대 누구 있을까? 10년대는 데라우치 마사타케예요. 데라우치. 10년대는 데라우치 꼭 기억하시고 20년대 누구 있을까? 20년대는 사이토 마코토라 해서 사이토 총독이고 3, 40년대 민족 말살기는 미나미예요. 미나미. 10년대는 데라우치, 20년대에는 사이토, 민족 말살기에는 미나미. 요 세 명의 총독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총독 이름이 수능 선지 안에 힌트로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점을 아시고 수업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1910년대 무단 통치야. 무단 통치. 여기 무단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뭔가 좀 힘으로써 누르려고 했던 뜻이거든. 휘슬 문자에 끈을 단자 힘으로써 한국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는 정신입니다. 10년대에 식민지가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무서운 분위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조금은 식민 통치를 원활하게 하려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 무당 통치의 정치 사회적인 특징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때는 헌병경찰제도예요. 헌병경찰제도. 여러분들도 군대 가면 알겠지만 군대에는 정말 많은 보직들이 있거든요. 헌병이라든지 조교라든지 특공대라든지 공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헌병이 맡은 일은 뭘까? 군대 내에서.
치안 유지 맞아, 치안 유지. 군대 내에 경찰이 헌병이거든요. 군대 내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거기 교통 질서를 준다든지, 군대 내에 범죄나 사고가 발생하면 헌병이 잡으러 간다든지, 우리 일반 보통 경찰 업무를 이 헌병이 군대 내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름이 헌병 경찰 제도인 만큼 이 헌병이 보통 경찰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포도리, 포순이 이런 경찰분들이 하는 업무를 갑자기 군인 경찰이 와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간섭을 하는 그런 게 헌병 경찰제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 헌병 경찰직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는 즉결 처분이야. 즉결 처분. 원래 어떤 사람을 처분하려면 뭐 고소를 하고 뭐 변호사가 뭐 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헌병 경찰이 생각을 하기에 요거 너 잘못했다 바로 처분 내릴 수 있는 직결 처분권이고, 이에 따라 태형이 실시되는 게 있거든요. 태형은 바로 밑에 내려가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무단 통치의 강력한 이런 모습에 따라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먼저 일반 공무원, 관리나 교사, 교원들이 그냥 이런 평범한 옷을 입고 수업에 들어가고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제복, 군복 같은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싹 들어오게 되거든요. 실제로 칼을 꺼내가지고 사용한 적은 없었지만 어린 학생들이 이런 교사들의 군복을 입고 칼 차고 있는 모습을 보면 무섭다, 이런 강압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헌병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조선 태형령에 따라서 한국 사람에게만 태형이 적용됩니다. 태형은 회초리 같은 걸로 사람을 때리는 거거든요. 116페이지 밑에 자료 플러스에 조선 태형령을 보면, 조선 총독부는 1912년 조선 태형령을 공포하여 한국인에게만 태형을 적용하였다. 비중이 40%, 48% 차지한다. 조선 총독은 감옥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응징 효과를 주기 위해 태형을 사용했다. 이런 태형령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권이 박탈당하게 되거든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자유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신문을 발행한다든지 뭐 책을 낸다든지 모여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직을 만든다든지 이런 자유가 억압되고 이런 상황을 또 아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식민지 교육인데, 1911년 제1차 조선 교육령이 선포되게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배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별도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게 되거든요. 이 안에서는 보통 초등 교육을 4년만 시켜요. 4년만. 일본 사람은 6년이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4년만 시키고 종결이야. 뒤에 뭐 고등 보통학교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이런 교육 과정이 적용되지 않고요. 4년만 초등 수준의 교육을 하고 종결하고, 그다음에 실업이야. 실생활에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만 가르치고 끝내게 되거든요. 만약에 식민지인들이 대학 교육을 받고 사상을 알고 법을 알고 이런 것들을 알면 다시 식민 지배에 대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한 실업교육, 그리고 일본어를 강조하는 식민지 교육의 10년 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정치 사회적인 부분이라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 경제예요. 경제. 10년 내에 어떤 경제 정책들이 전개되었는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인데, 토지 조사 사업이요. 토지 조사 사업. 이름 그대로 땅을 조사하는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1번이 1912년부터 18년 요 사이쯤에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명분이에요. 명분. 왜 우리 일본이 한국에게 토지 조사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가, 명분을 내걸게 되거든요. 첫 번째가 공정한 지세를 부과하겠다, 이 뜻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땅에 세금을 거둘 때 약간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떤 사람이 지금 흉년이다 이 땅 비옥하다, 주관적인 요소에서 돈을 거뒀기 때문에 조금은 공정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 토지 조사 사업에 따라서 지가 어떤 땅 가격의 3%만큼 세금을 거두겠다든지 땅 가격을 정해서 공정하게 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걸 내걸게 되고, 또 하나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겠다, 이런 명분을 내걸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토지 소유의 구조를 봤을 때
보통은 하나의 땅에 한 명의 주인이 있는 게 원래 통상적인 형태거든요. 일전일주, 일지일주야.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애매한 게 있어. 지주 전호제, 즉 지주와 소장농이 있었기 때문에 땅의 주인이 별도로 있지만 여기에 소장농이 특이한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관습적 경작권을 도지권이라고 하는데 이 도지권을 가지고 있는 소장농은 자기 조상 대대로 이 지주의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죽어도 내 아들에게 이 소작권을 넘겨줄 수 있고 지주도 이 도지권에 대해서는 함부로 입을 걸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도지권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고 또는 줄 수도 있는 그런 권리였는데 지주와 전호제의 애매한 관계가 형성됐으며 또 마을에 문중이야 문중. 무슨 김씨, 무슨 박씨, 무슨 조씨 대대로 가지고 있는 요 땅도 어느 누가 소유주인지 애매한 땅도 많았고요. 또 하나는 마을의 공유지야. 마을이 함께 쓰는 밭이나 논이나 공터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주인이라 하기에 애매한 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하나의 땅에는 한 명의 주인만 주겠다 이런 걸 명분으로 내걸고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지만 실제 목적 실상은 식민 통치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원래 한 명의 주인에게 지세, 토지 세금을 거두면 좋지만 조금은 누가 소유주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전일주의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요 사람에게 명확하게 세금을 거두고자 이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 방법으로서는 첫 번째 기한부 신고주의요. 기한부 신고주의. 특정 기한을 정해놓고 요 기한 안에 신고를 해라. 그러면 너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겠다. 기한부 신고주의를 내걸고 또 하나는 증거주의요. 증거주의. 너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증거를 가져와라.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되게 됩니다. 이러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토지가 일본에게 빼앗기고 약탈당하게 되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기한이야. 기한. 특정 기한이 정해졌기 때문에 요 기한 안에 신고를 못한 사람들은 땅을 다 뺏기게 되고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시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이런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겠다. 내용들이 잘 전달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기한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신고를 못해가지고 땅을 뺏겨버린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 일본의 식민 정책에 반대해서 토지를 신고 안 해서 날아가 버린다든지 특히 마을의 문중 공유지가 많이 뺏기게 되고 나라의 관청 토지였던 역둔토라든지 아니면 왕실 토지였던 궁방전들도 많이 총독부에게 넘어가게 되고 많은 토지를 얻은 총독부 그리고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한 총독부였기 때문에 총독부의 돈, 재정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땅, 도지권을 가지고 있던 소장농의 관습적 경작권인 도지권이 부정당하게 됩니다.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소장농의 도지권은 사라지고 결국은 소장농이 기한부 계약적으로 하는 소장농, 계약적인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되거든. 1년마다 계약을 맺고 소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1년 뒤에 계약을 재갱신한다든지 이런 체제에 따라서 소장농의 권위가 약화되고 결국은 해외로 나가는 소장농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토지 조사 사업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령이에요. 회사령. 회사에 관한 명령이다 뜻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방법은 허가지요. 허가지. 허가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총독이에요. 총독. 총독이 회사 설립을 허가를 해주면 그 회사는 오픈하는 거고 만약에 총독이 그 회사 열지 마라 아니면 지금 열려있는 회사도 너 그 회사 해체해라고 하면 그 회사는 바로 해체를 해야 되는 총독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게 되거든. 왜 이 회사령을 시작하겠을까? 이거 한 이유가 뭘까? 회사를 허가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의 회사 설립을 조절하거든요. 한국 기업의 성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에서 회사령을 실시합니다. 만약에 식민지 한국 내에서 한국 기업이 성장을 한다,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 이 말은 즉슨 일본에게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그리고 무분별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을
조절하기 위해 회사령이 설치되거든요. 1910년에는 일본 자본주의가 발전되고 완성되기 전이거든. 일본 자본주의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정말 완성의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10년이면 일본 자본주의가 발전되기 전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가자 기회의 땅 한국으로 무분별하게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넘어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국 내 일본 기업이 넘어갔다? 그러면 일본 자본주의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 무분별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을 조절하기 위해 회사령이 설치됩니다. 회사령은 19년도 19번 수능 기출 문제로 등장을 했었거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무단 통치 배워봤고요. 다음에는 문화 통치 그리고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마워요.